삼국지에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려 한 인물이 있으니 손권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손권의 고구려 동맹 시도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가끔 언급하였듯이 제가 오빠인 이유 중 한 가지가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당시 오나라와 고구려는 괜찮은 동맹이 될 수도 있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나라는 고구려의 원수였죠. 그 광구검이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을 털고 조선시대 삼전도비보다도 치욕적이라 할 수 있는 광구검 늑공비를 세우고 가는데 인조 때는 후금 황제 홍타이지가 친정이라도 했지 광구검은 일개 장수에 코에이 삼국지 능력치 얼마나 됩니까? 암튼 비극으로 끝난 고구려와 오나라의 동맹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손권이 외부 세력들을 규합하고자 했던 배경부터 면밀하게 봐야겠죠. 석정전투에서 대승한 손권은 그 자신감으로 제위에 오르니 이때가 229년입니다. 한창 어깨뽕이 들어가 있을 때예요. 이주와 단주, 주해 등의 병사를 보내 민간인들을 납치했다. 이걸 손권의 남방개척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는데 황제에 오른 1년 뒤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주는 지금의 대만, 단주는 일본, 주해는 하이난 섬입니다. 황제에 올랐으니 만천하의 외부 세력들을 규합하고 제후를 두고 싶어 한 거죠. 그리고 오나라는 말이 부족했어요. 공손년과 손권의 동맹 체결 시도 사건을 두고 공손년이 먼저 와서 문을 두드렸네 하는 관점이 있던데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손권이 칭제하고 난 이후의 배경, 그리고 그 자신감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모자란 말을 구하러 요동의 공손년한테 주하와 교잠을 보냅니다. 물론 병력 딸려서요. 이걸 우번이 반대합니다. 심지어 당시 우번은 교주의 유배 중이었어요. 유배 내 사섭 감신에 여러가지 관점이 있지만 우번이 반대한 내용을 보면 배를 보내서 말을 구해오는 게 말이 되냐, 리스크가 크다. 참고로 결과적으로 공손년과 고구려랑 다 틀어지고 이 부족한 말들을 나중에 어디서 구하느냐? 위나라한테서 구합니다. 235년 위나라 사자가 말을 진주, 비취 등과 바꾸자고 하자 손권이 하오하오를 연발하면서 내 어찌 이 교역을 마다하리오 하였다. 235년이면 조회 때거든요. 진주, 비취 등은 사치품이고 말은 방산품이에요. 이것만 봐도 두 나라 국력 차이가 확연하죠. 조회 때는 위나라의 생산력이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말을 팔아서 사치품을 구할 정도의 강대국이라는 뜻입니다. 암튼 당시 상황은 손권이 황제에 오르면서 주변 만만한 곳에는 정벌 및 납치를 하고 요동처럼 좀 갖춰져 있는 데에는 교역을 트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말을 구하려고 먼저 요동의 장수와 병력을 파견한 건 손권이었습니다. 이때가 232년 3월이에요. 그런데 공손년과 교역을 틀어간 주하가 그해 9월 돌아오는 길에 산둥반도에 표류해서 전이한테 털리죠. 이때만 해도 공손년이랑 얘기는 잘 된 것 같아요. 장미, 허안이랑 주하가 같이 출발했는데 주하만 도망쳤다. 이건 서사상 맞지 않습니다. 그해 232년 10월, 그러니까 주하가 표류하다 털린 한 달 후죠. 이때 공손년이 담례로 보낸 교위 숙서와 낭중령 손종은 무사히 오나라에 도착하여 모피와 말을 바쳤다. 그토록 바라던 말을 조공으로 받은 겁니다. 안 그래도 어깨뽕이 하늘을 찌르던 손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듬해인 233년 3월 대규모 배편으로 태상, 장미, 직금호, 허안 및 수행관리 400명, 이들을 호위할 1만여 명의 병사를 요동으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공손년이 숙서와 손종을 보냈었다 했죠. 이들도 이때 같이 돌아가요. 거기다가 공손년을 연항에 봉하는 조석, 그리고 구석도 주류했습니다. 구석은 황제가 내리는 9가지 예물인데 평시작전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표에서 그토록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구석 운운한 그 구석이 이 구석입니다. 삼국지에서 공식적으로 구석을 받은 인물이 4명, 조조, 손권, 사섭, 사마소인데요. 이때 외교관계가 잘 되었으면 공손년까지 5명이 될 뻔했어요. 황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왕에 봉하고 구석을 내린다? 손권의 끝없는 자신감과 위세를 목도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때 장소가 격하게 반대했어요. 장소편에도 언급했지만 손권이 칼을 살살 만지면서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소가 이게 나 좋자고 하는 얘기냐, 죽은 네 엄마가 너를 나한테 부탁했을 때의 결심 때문이다. 이에 우리의 건업여고 2학년 손권 학생이 장소와 얼싸안고 울고불고 하다가 돌아서서 바로 그냥 사신단을 보내버린 겁니다. 이에 장소가 단단히 삐져서 칩거에 들어가자 손권이 장소의 집 문을 흙으로 봉해버리고 장소도 문 안쪽을 흙으로 봉해버리는 그 초딩들의 책상 국경 싸움이 이 사건 때문입니다. 태상과 직금호, 즉 고관대작이 이끄는 사신단은 요동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공소년은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여친이 있어요. 근데 집도 멀고 괜찮은 후배한테
지나가는 말로 밥 한번 먹자 했는데 집까지 찾아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친이 알았네. 공손녀는 이 사신단을 성내로 들이지 않아요. 보통 군사들은 밖에 군영을 세워서 대기하도록 하더라도 사신단은 성내로 들이는 게 법도에 맞아요. 게다가 장미와 허화는 고관대작입니다. 공손녀는 이들을 해안가에 진을 치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가 조예 때예요. 전술했듯이 생산력이 폭발하는 시점이고, 조예가 누구입니까? 제갈량의 북벌과 오나라 침공 등 비록 상대적으로 어리지만 숱한 국난을 막은 군주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갈량의 북벌을 성공적으로 막고 있을 때였고, 무엇보다 공손녀는 좋든 싫든 위나라의 자기를 받고 있었어요. 낙양에 볼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손녀의 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손녀는 위나라를 택합니다. 이미 주화 때에 한번 걸렸고 몸사려야 될 판에 이제 1만 호위병에 고관대제까지 보냈으니 그깟 연왕작이나 구석이 문제가 아닌 거죠. 송건의 외교 실패라는 게 일단 그 시도는 좋았다고 봐요. 후에 위나라가 공손년을 토벌하러 갈 때 촉에서도 유선이 장환을 한중으로 보냅니다. 요동의 세계군이 소란스러우니 한중에서 출정의 기회를 엿봐라. 그만큼 요동 세력은 위나라의 배후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 조조 때의 유성정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원상무리보다는 오환이 타겟이었습니다. 당시 곽가의 진원에도 오환이 원가의 은혜를 입어왔으니 손잡게 놔두면 답이 없다. 오환이 토벌되고 이 자리를 공손씨가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걸 위나라가 가만두고 보고 있을 리 만무한 겁니다. 심지어 당시는 촉이 한창 북벌한답시고 위나라를 두드리고 있을 때죠. 즉 1만여 호위병과 고관대작들, 수많은 선물, 이런 것들이 단 한 명의 세작과 군사작전이든 종이 한 장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위나라의 눈에 띄지 않게 소수 세작들과 그럴싸한 군사작전으로 외교를 텄어야 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때가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은 융중대에 가장 근접한 북벌이었어요. 한중에서 제갈량이 치고 올라가고 송권이 동호에서 육송과 제갈근이 형주로 올라가는 삼방향 다구리인데, 송권이 이 대규모 사신단을 보낸 게 233년이고요. 제갈량의 이 마지막 북벌이 234년입니다. 송권은 대규모 사신단, 자기와 구석을 보내는 황제 노름을 할 게 아니라 공손년이 이 북벌에서 후방을 흔들어 주도록 은밀히 군사작전과 보상계획을 전달했어야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위나라는 공손년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고, 공손년 역시 초고의 북벌이 이루어질 때도 후방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손년은 오나라 사신단 진영을 기습해서 장미와 허안을 사로잡고 이들을 참수해서 목을 조예에게 보내고 공에 임명됩니다. 이때 사신단에서 황강, 진단 등 일부 인원이 살아남아서 고구려로 탈출합니다. 이들은 고구려로 오다가 중간에 공손년한테 털렸다 구라를 치는데, 고구려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죠. 다만 고구려는 공손씨하고 적대국입니다. 당시 고구려 왕이 동천왕이었는데 그 선대의 백부인 고발기가 왕권 다툼으로 공손도의 3만 군세를 등에 업고 고구려를 침공하기도 했죠. 고구려 입장에서 이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당시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이고 중국의 2개군 정도 규모의 약소국이었습니다. 동천왕은 이들을 사신 자격으로 맞이하고 오나라로 선물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이게 송건에게는 두 가지 의미로 작용하는 겁니다. 먼저 꿩 대신 닭, 공손년이 안되면 얘네들이라도 후방 교란용으로 쓸만하지 않을까. 두 번째가 황제인 자신의 채통을 지켜줬어요. 만류했던 우건과 장소가 그것 봐라, 실제로 장미, 허안이 잘못되고 송건이 장소한테 사과하러 찾아갔죠. 사과하러 친히 가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자 송건이 장소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에 장소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자 송건이 놀라서 구출하고 함께 조정으로 향했다. 이런 송건한테 소기의 성과를 쥐어준 거예요. 여기에 또 송건이 정신 못 차리고 또 고구려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실 이때는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공손년 빠진 고구려와의 연대는 전략상 도움이 안 돼요. 제대로 된 외교 전략이라면 고구려가 요동을 빈집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나라와 손잡은 숙신이나 부여 등을 견제를 충분히 해주어서 때가 되었을 때 공손년이 걱정 없이 출병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암튼 고구려에 갔던 사신단 중 진봉이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동천왕이 유주자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에 진봉이 호위병들의 진영으로 도망한 후 총책임자인 사괭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동천왕이 이를 수습하려고 관리들을 이들 진영에 파견합니다. 이에 사괭이 이 고구려인들을 포박해버려요. 공손년 때의 일을 또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고구려는 이들을 달래려고 이들이 요구하는 말 400피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송건은 고구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립니다. 2년 뒤인 236년에 또 사신을 보내는데요. 아마 2년 동안 장소 눈치를 보면서 못 보낸 것 같아요. 장소가 236년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판 다 끝났을 때입니다. 제갈량도 죽고 심지어 송건도 조의 친정에 도망갔죠. 위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조예는 전쟁을 끝내고 황권 강화책으로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할 때입니다. 이걸 다 보고 있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위나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딱 이때 숙신이 조예한테 호시, 즉 화살을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동북아 일대의 나라들은 이런 위나라의 승승장구에 편승하려 했던 겁니다. 고구려는 입장을 바꿔서 오나라 사신의 목을 쳐버리고 이를 위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예는 드디어 공손년의 충성심을 시험하려 합니다. 입조를 명하는 겁니다. 그 지방간을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필요하다면 올 때 인질될 자를 한 명 데리고 오고, 물론 인질은 이미 있었어요. 공손현의 형 공손왕이었죠. 그 조예가 공손왕을 언제 죽였냐 기록에 따라 다른데, 그 기록에 따라 공손현을 조예가 처음부터 죽이려 했느냐 시험을 한 거냐 달라집니다. 이건 공손현 토벌까지 공손왕을 살려두었다는 위략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어요. 일단 공손왕은 공손년의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공손공 때부터 볼모로 잡혀있던 터라 자리 싸움의 기회가 없었죠. 조예한테 공손년이 모반을 준비한다고 계속 진언합니다. 공손왕은 공손년의 형이고 더 이상 딱히 매력적인 인질이 아니죠. 아마 입조와 함께 새로운 인질을 요구했을 겁니다. 이에 공손년이 입조를 거부하고 파견된 광구검과 대치하니 237년입니다. 이때 비가 많이 오니까 조예는 광구검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말로 해서 안 되는 놈이구만 하는 거죠. 이에 공손년이 어깨뽕이 차들어서 연왕을 자칭하여 독립합니다. 조예는 바로 사마이를 불러 공손년 토벌을 명합니다. 조예가 토목공사로 나라를 망쳤네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나오죠. 조예는 사마이한테 4만 병력을 줍니다. 신하들이 말려요. 너무 많다. 낭비다. 조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천리 밖으로 군사를 보내는 일이 아니냐. 좋은 계책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병력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전쟁 비용을 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때 공손년이 또 송건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원군을 보내달라는 건데 사마이가 공손년을 치러 가는 게 238년 초이고 토벌되는 게 9월이에요. 사마이의 요동 토벌이 장마로 애를 먹었다 되어 있거든요. 아마 사신을 보냈다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이후 보냈을 것이고, 이때쯤 오나라 수도 무창에 기린이 나타납니다. 기린이 천하태평의 징조이니 마땅히 연호를 바꿔야 된다. 이때 송건은 전쟁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제발 도와달라는 공손년의 사신을 잘 대접하고 출병은 하지 않습니다. 장마로 또다시 요수가 불어나자 위나라 신하들은 일전의 광구검에 이와 같이 조예한테 사마이를 철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조예는 두고 봐라. 이걸 사마이가 어떻게 이기느냐? 속결이에요. 조조가 유성정벌을 할 때 곽가의 계책, 요충지 다 쌩까고 적의 수도를 점령해버리는, 이게 유목민들 전술이거든요. 발해가 거란한테 그렇게 망했고, 조선의 병자호란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마이는 적의 본영을 쌩까고 양평을 포위하여 대승합니다. 이에 군역을 지는 나이대의 남자 7,000명을 죽여 승전 기념탑을 만드니 238년 가을이었습니다. 이때 고구려도 숟가락을 얹었어요. 동천왕이 1,000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입 싹 닫는 거죠. 병력도 얼마 지원 안 하고 그마저도 늦게 왔다. 이에 위나라와 사이가 틀어지니 우리 왜 어릴 때 백이민족 평화숭상 개소리 하면서 배우는 그 사건, 동천왕이 서한평을 선제 공격하니 242년입니다. 이에 광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고 전술한 늑공비를 세우고 돌아가죠. 이 광구검과 고구려의 전쟁은 추후에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송건의 요동 및 고구려 외교 시도에 대한 평을 하자면, 황제 노름으로 다 말아먹었다. 위나라 세작들 눈에 띄게 대규모 사신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날랜 소수 인원 또는 믿을만한 책사를 몰래 보내서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시 뒤를 흔들게 했어야 했습니다. 촉과 오가 위나라를 곧 멸할 테니 이때 숟가락 얹는 게 어떠한가를 비밀리에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고구려도 중요하죠. 공손년이 제갈량의 북벌 타이밍에 출병한다면 고구려가 최소한 요동 빈집은 안 하도록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요. 충분히 오나라가 황제국으로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놈의 대규모 사신단 황제노름 위세라는 방법으로 외교를 풀려고 했기에 다 망친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송건은 공손년과 고구려에 매력적인 보상을 줄 수 있었어요. 유성과 송건이 위를 멸하고 나눠 갖기로 합의한 국경입니다. 결국 그들과 국경을 접하는 건 오나라예요.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냐? 그 일이 잘 되면 송건하고 합종연행해서 공손년 통수를 치고 요동을 양분해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원교 근공의 논리는 그 어떤 때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소년은 또 촉이랑 연합할 수 있겠지만 최소 지금의 삼국지의 결말보다는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죠. 허나 오나라와 공소년, 고구려의 결속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if인데 만약 공소년이 송건과 제갈량의 마지막 국벌에 호응했다면 조예가 오나라 친정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조예의 친정으로 송건이 퇴각하고 제갈량도 그 동력을 잃었으니 이 동맹 시도의 취지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송건의 요동 그리고 고구려 동맹 시도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